자,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6월 18일 있었던 지방직 국어 해설 특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어떤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은 이미 시험을 본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수업을 구성했으니까, 이론적 지식 같은 것은 제가 붙이는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문제 출제 추이라든지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한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쑥 훑어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십시오. 1번은 언어 예절,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높임법과 연관돼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것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2번 같은 것은 서술 방식 관련 문제는 대개 설명의 방식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쉬웠던 것이 그냥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선지에 이게 설명의 방식에 대한 문제라는 설명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사, 설명, 유추, 분석 같은 것들 되죠? 모를 것 없고요. 또 이 내용들이 우리가 연습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의 방식은 내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문제 풀이에서 문제를 풀어봤더만 모의고사를 쳐봤더만 설명의 방식에 관계된 문제가 제가 기대하는 만큼 그게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는 지문도 좀 쉬웠고 문제의 형태도 좀 쉽게 나왔습니다. 설명의 방식에 대한 것이었고, 자 3번 내용에 대한 이해. 이것은 내용의 일치 문제이죠. 내용의 일치 문제인데 그래도 좀 땡큐인 것은 지문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지문의 내용 또한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한 것이 문장 속에서 읽어서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지금 이런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밑에서 6번째를 보시면 무대 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경우이고 또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번 보기에는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건 내용의 일치 문제치고는 지문도 짧았고 또 내용도 쉬워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되게 무난했어요. 자, 뒤에 4번 퇴고 문제는 사실 호처석이 퇴고의 이름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되게 게으르게 풀 수 있는 것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해놓고 있죠. 지시한 대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읽었는데 이상해. 그럼 그게 틀린 것이겠죠. 자, 이 지문의 내용은 파놉티콘과 그리고 시놉티콘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힌트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힌트를 안 얻겠는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놉티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놉티콘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뭔지모르지만 파놉티콘은 그 반대라는 것이겠죠. 그 반대라는 것은 소수가 전체를 지배하는 감시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렇다면 답은 2번 소수로 바꿀 것이 아니라 그냥 다수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의 내용 파악과 함께 시킨 대로 해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쌤, 3번 익명성이 뭐예요? 익명성,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몰라가지고 이 보기 자체를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익명성 뜻 한번 적을랍니까?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두고 익명성 그럽니다. 우리 컴퓨터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댓글 달기 같은 거 할 때 사람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그냥 닉네임으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 일종의 익명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낯선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좀 자주 찾는 습관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 낱말의 뜻을 몰라서 보기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건 되게 억울한 일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좀 낯선 말들은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 뜻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이제 그게 어휘력이죠. 됐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4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5번 사실 시가 이게 전혀 낯선 시, 우리 수험가에서 전혀 낯선 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는. 그리고 이 시에서는 요거 하나 불기, 다시 불기, 그 의미 정도만 이해하셔도 사실 이 시 전체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는 그냥
두고 떠나는 아쉬움을 노래한 작품이죠. 아니 시속에 있지 않습니까?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왜 우노? 영 넘어 가리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루길 7, 80리 돌아서 60리 가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자, 7, 80리 길을 왔는데 다시 아쉬워서 돌아서 60리 다시 돌아갔다 이 말 아닙니까? 따라서 이 시는 두고 떠나는 아쉬움을 노래했고 그 아쉬움의 증서를 기억, 산새 속에 이입을 시킨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산새는 감정이입물입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보기는 틀린 것이라 볼 수 있죠.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그 불기의 의미는 그 아래에 해설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못 돌아오리, 다시는 못 돌아오리, 다시 떠났으면 다시 못 돌아오리. 그러니까 떠나기 아쉬우니까요. 70일 갔다 다시 역으로 60일 되돌아봤다 이 말입니다. 그 아쉬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답은 2번인데 이것은 낯선 시인은 마저도 우리 요 정도 시를 분석할 수 있는 감각들은 이미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해놨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6번 보십시오. 산포하는 길. 이거 뭐 제목만 들어도 대충 줄거리가 눈에 들어오고 하죠. 우리 연습을 좀 많이 했던 작품이죠. 그리고 좀 자주 나오는 작품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전혀 못 본 작품이라 하더라도 별로 쫄 필요 없는 것은 이야기했죠. 산문 장르. 산문 장르의 대표가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것은 읽기 영역이라고. 지문을 읽어서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요. 가령 위에 박스 보시면 4번 지출 아주 뜨내기 신세 청산해야지 하면서요. 저희자와 같이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영달이 시무룩하게 역사밖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 뭔가 수군되고 있는 두 사나이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다. 백화는 불안한 것이에요. 저 두 사람의 대화가 무엇인지. 영달이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어떤 사람이 네 저희자하고 같이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못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신뢰할 수 없기에 그건 아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지문을 읽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학의 공부 범위는 고전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이다. 이것들은 때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 해도 될 장르는 무엇인가? 산문 장르, 특히 현대 산문. 현대 산문을 하면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이런 거 아니겠나? 그건 읽기 영역이다. 지문을 읽어서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에서 배제하고 오직 기본서 속에 있는 고전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품을 최대한 많이 알도록 노력해라. 시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은 분명하니까 그 말씀 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부의 방향을.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소설 우리 수업 시간에 아주 안 배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설의 기본이 시점 같은 것은 다 배우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 정도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서 찾아가면서 작품을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범선의 오발텐에서 오발텐이 무엇을 상징해? 물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안 물어요. 제 눈에 광장이라는 소설, 광장이 무엇을 상징하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딱 물으면 딱 좋을 것 같으면 그 광장이 무엇을 의미하지? 그것은 암기적 지식 아닙니까? 근데 암기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안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기 경기니까 우리 공부는 그렇게 하자. 고전문학 작품과 현대시 그리고 고전문학 작품 안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고전문학 작품은 공부 딴 것 없어요. 읽고 해석만 해두십시오. 읽고 해석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기본 속에 그 원문이 있고 원문 밑에 현대역이 붙어 있거든요. 그 현대역을 읽으면서 많이 반복적으로 읽어두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7번 순서 배열 문제죠. 그래 참 고마운 게 땡큐에 이것도 땡큐인데 왜냐면 지문이 짧잖아. 길지 않잖아. 우리 국어시험에서 시간을 뺏어 먹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형태가 3가지 있어요. 하나가 순서 배열 문제, 하나가 내용의 일치 문제, 그리고 제일 많이 뺏어먹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바로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19번과 20번 문제예요. 바로 추론 문제. 내용 일치 문제는 아까 우리 3번처럼 지문을 읽어서 바로 즉답을 얻을 수 있는 보기들이 있는데 이 추론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끌어낼 수 있는 생각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을 좀 제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18번까지는 되게 여유 있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19, 20번에서 조금 시간을 써먹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험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요. 시간은 아마 17번 내지는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다 거의 끊을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7번 같은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이런 연습을 했어요. 어차피 시간 문제 아이가 시간이 주어지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것이니까 시간 싸움이다.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제일 좋은 힌트는 선지다. 1번부터 4번까지 딱 보면 이것은 무조건 가나 나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됐죠? 자, 그리고 자 보면 이건 뭐 무엇부터 시작될지 또 무엇으로 끝이 날지를 보통 이 선지에서 보여주니까 선지만큼 좋은 힌트는 없다. 두 번째, 또 지문을 보다 보면 이런 것이 있다. 이것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이 와야 돼. 이것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이 와야 돼. 가령 우리 나보십시오. 나의 100년 전 우리는 하면서 마지막 줄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라 보십시오. 그 아픔은 그러니까 라 앞에는 아픔이 맞겠죠. 근데 아픔을 언급한 것은 바로 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픔 그러니까 나 다음에 반드시 라가 와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것 하면은 반드시 이것이 와야 돼라고 순서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먼저 소거의 방식으로 답이 될 수 없는 것을 제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나 다음에 라가 오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뭐예요? 지금 1번 같은 것은 나 다음에 다가 끼어 있죠. 이러면 안 돼요. 자, 통상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나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로 라가 붙어야 그게 맞는 보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 지금 나 다음에 다가 왔죠? 3번 마찬가지 나 다음에 가가 와 있지 않습니까? 나 다음에라고 하는 것은 4번밖에 없죠. 이것은 찍어도 4번 찍어야 돼요. 이런 것은 뭔가면 그러니까 이런 순서 배열 문제는 시간 싸움인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것이 있다. 뭔가면 하다 보면 이것 다음에 반드시 이것이 와야 돼라고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요 먼저 답이 될 수 없는 것을 제껴놓고요 나머지 보기를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연습을 우리 문제 풀이에도 한번 해봤죠. 요즘은 두루모 땡큐였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답은 명확히 나왔고요. 그리고 지문 또한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됐고, 자 순서별 문제는 늘 뭐 짚어봤던 것이고요. 8번 화법이죠. 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화도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짧잖아요. 원래는 거의 왼쪽 한 바닥을 차지할 정도의 긴 지문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되게 짧았죠? 짧았습니다. 자, 설명 그랬습니다. 이건 뭐 둘 다 A, B 다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에 대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선지들은 그냥 내용의 일치 문제처럼 그렇게 인지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암기 지식을 용어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국어적인 문제였으니까 읽어서 문제를 푸시면 됐습니다. 자, 9 보십시오. 제가 사실 한계는 적중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내가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나올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 두 가지 있었거든요. 하나가 2년 주기로 출제가 되었던 가전체 그게 2년 주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사실 나올 주기였습니다. 근데 가전체가 안 나왔어요. 한 번은 지문을 주고 이기서 이야기하는 소재가 무엇이냐. 요 앞에는 그 2020년에는 저생전 그 보기가 주어졌고 그래서 종이가 답이었습니다. 또 한 개의 문제 형태는 가전체의 지문을 주고 내용의 일치 문제를 내는 문제였는데 내용의 일치 문제가 나오더라도 지문을 읽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소재 이름은 미리 암기해야 되니까 우리 마지막 특강 시간에 소재 이름을 암기를 좀 했거든요. 그게 안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토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것이 3년 주기로 출제가 되는데 3년 주기가 올해거든요. 2013, 16, 19 그리고 20, 22년 이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는 이렇게 9번 지문을 주고 토의 회의의 순서 배열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내용이 일치 문제처럼 읽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문 속에 순서가 나왔으니까요. 그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먼저 의원 선서를 한 후에 그리고 자유 발언했고 또 조례를 상정해가지고 상정한 조례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자유 발언 시간 갖고 상정하고 토론하고 또 표결 처리하고 지금 그것이 지문 속에 있죠. 됐죠? 그래서 이거 답은 4번인데 순서 배열 문제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일반 행정직이니까 이렇게 자막에 지문을 주고 문제를 내는데 조금 거친 시험들이 있어요. 군무원 시험 같은 것 이런 기타 직렬들은 좀 거칠어요.
바로 묻습니다. 그 다음 회의의 순서 비율로 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상정, 2. 찬반 토론, 3. 자유 발언, 4번 표결, 이렇게 순서 막 섞어서요 바로 냅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도 군문 시험 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행정직은 그렇게는 잘 안 묻습니다. 안 묻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는데 하여튼 토의는 올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3년 주기로 나온다면 아마 좀 당분간은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까지 너무 문제의 형태를 보면 별로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될 것이 이런 식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냥 지문을 읽어서 문제를 풀거나 요 앞에 2016년 문제는 뭔가 하면 심포지엄하고 패널 토의라는 설명을 해놓고 문제의 선지에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였는데 찬반 입장을 나누어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찬반 입장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토의입니까? 토론입니까? 토론의 특징이죠. 그게 틀린 답이었습니다. 그것이 2016년도 문제였고 19년 문제는 뭔가 하면 토론의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런 말들. 사회자가 진행자이지 무슨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것도. 사회자가 무슨 사회자가 진행자이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회자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3년 뒤에 이게 어떤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나왔네요. 하여튼 요 3년 주기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은 하십시오. 되죠? 그리고 19는 생각지 마시고 그냥 내용의 일치 문제처럼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나올 건데 올해는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답은 4번이었고 자 10번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제가 문항수가 준 것에 비해서 때로 조금 독하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보기 2번과 3번은 잘 알 것 같고 1번과 4번인데 1번도 사실 우리 투시연에서 갓난으로 머리띠리 하면서 이렇게 기본세 있어요. 내가 풀지는 않았지만요. 하여튼 있습니다. 근데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인데 우리 점잖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기본이 점잖다가 기본이지 점잖하다가 기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점잖이에다가 하다가 붙어서 그럼 점잖하다란 말인데 점잖하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4번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내가 못 본 단어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해 놓은 내 지식 창고에 이게 없으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당황스러우면 이거 내가 모르는 것이 나왔다 생각하고요. 모르는 것이 나왔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주눅부터 들고요. 근데 어차피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또 대본을 맞췄을 것 같은데 느낌에 하여튼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11번 추제 문제이죠. 추제인데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3개의 탈락인데 진짜 혐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추제는 다 연습을 했던 것이고요. 자 뒤에 12번 한시입니다. 한시인데 낯선 작품이죠? 낯선 작품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대 시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시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멋진 초가 정자 있고 숲풀 사이로 오솔길 나 있네. 자, 지금 이 멋진 초가 정자 있고 하니까 화자는 이 초가 정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숲을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술 한잔하고 실을 읊조리면서 온갖 꽃 속에서 노랗게 앉아 있네 그랬습니다. 보니까 온갖 꽃이 발밑에 펼쳐져 있고 아마 좀 높게 화자는 술 한잔하면서 실을 읊조리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앉은 자리가 초가 정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좀 높은 데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높다랗게란 말에 힘을 준 것을 보아 아마 이 밑에 꽃들은 깔려 있고 이 화자는 그와 조금 다른 공간 속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른 공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높다랗게로 표현했고 선지에서는 그것을 초연한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연하다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난 의젓함, 현실에서 벗어난 의젓함, 뭐 이런 식의 어감을 갖는 말이거든요. 현실에서 벗어난 의젓함의 어감을 갖는 것이 초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적 시를 통해서 그것을 보였으니까 2번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말이겠죠. 됐고 앉아있네.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건만 누대는 그냥 누 있죠. 누. 우리 뭐 촉승루 할 때 누가
누각. 그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 있구나. 보십시오. 말투가 산과 계곡은 자연이겠죠. 자연은 언제 봐도 그대로인데 누대 사람이 지우는 그 누각은 하나같이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밑에 선지에서 말을 바꿨죠. 위에 산과 계곡은 자연이란 말로 바꿨고, 그죠? 누대는 인간사라는 말로 바꿨죠. 그래서 그것을 쇠락한 인간사를 암시한다. 자, 대비되는 맞죠? 그래서 자연은 분명히 그대로인데 인간사는 그렇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됐죠? 자, 물어보게요.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 있구나. 이 분위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 위에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인데랑 쓴 긍정이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근데 밑에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 있다는 부정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해설은 일단 다 맞다 봐야겠죠. 그 부정적인 해설이 지금 선지에 쓴 쇠락한이란 말로 나온 것입니다. 쇠락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부정적인 상황을 되는 것이 당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일단 3번 보기는 맞는 것으로 처리해 둬야겠죠. 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시가 주어지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가 긍정 부정에 대한 요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 잘 이용하셔도 알 수 있죠. 자,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늙을수록 봄바람이 안타깝구나 그랬습니다. 자, 지금 그 나뭇잎을 꽃잎을 흔드는 것이 뭐예요? 바람이겠죠. 맞죠? 그 바람한테 꽃잎을 흔들지 마라. 늙을수록 안타까우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세의 바람은 긍정일까 부정일까요? 화자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이죠. 왜 안타까움을 줍니까? 나뭇잎 꽃잎을 흔드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바람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 부정적 이미지로 나온 것입니다. 딱히 문제를 내는 사람들 이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인지 잘 모르니까요. 그냥 그렇게만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답은 1번이죠. 초가증자는 공간적 시어로서 그래서 시간적 흐름과는 전혀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답은 1번입니다. 앞으로 마찬가지 시는 워낙 많다 보니까요. 낯선 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쫄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연습했던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잘 모르면 요 긍정 부정 있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됐죠? 되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낯설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3번. 요건 우리 문활 교재에 보면 끝내기 200제 속에 이게 있거든요. 근데 보기를 다 측정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신체에 관계된 것. 그렇죠? 이런데. 근데 나는 사실 이거 보니까 이건 내가 문활로 요 문제는 내가 문활적인 언어적인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느 문제를 가정한 한자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자 문제로 이걸 분류를 해놨는데 밑에 설하, 수완, 각축, 발축 아래 해설 한자 보십시오. 거기서 아마 설하가 좀 어려지만 설하는 사실 이건 우리 문활 교재 그대로 나와요. 무릎 아래라는 뜻으로 무릎입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 끝내기 200제에 측정되는 사례가 참 많으니까 문활 교재가 있는 사람은 제일 뒤에 부록으로 끝내기 200제가 있습니다. 그것 꼭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배울 거 되게 많습니다. 수할 때 숫자가 손숫자이고 그리고 발족 그 밑에 발족할 때 족이죠. 족이 바로 발족자거든요. 발족자. 그래서 이것은 신체 관계인데 각주의 각자는 뿔각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도금편에 이것이 나옵니다. 나온대요. 각주할 때 각자 있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우선 그 신체 관계 없습니다. 근데 13번 문제 조금 뜬금없다 보지만 사실 역대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그 교재를 보시면요 있을 것입니다. 그거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13번도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문제가 조금 문항수는 주는데 나오면 조금 독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고 13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두 소설입니다. 소설 역시 읽기 문제이죠. 여기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뒤로 그거 해설 참고하십시오. 그냥 참고하시고. 그리고 15 봅시다. 밑줄치말의 쓰임이 바른 것은 이것은 맞춤법 문제이죠. 맞춤법 문제입니다. 이것이 맞춤법에 관한 것은 언어에 관계된 것은 우리 문활 교재에서 100% 다 측정시킬 수 있고요. 또 거기서 다 나왔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의 연륜이 좀 짧은 친구들은 되게 헷갈리고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언어 공부를 해보면 이것은 절대 헷갈릴 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문활 교재라는 사람은 27쪽에 27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을 보시면요.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한자 표기 문제인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맞췄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맞췄습니다. 이거 우리 마무리 특강 시간에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검사하면서 그죠? 예, 검사. 우리 검찰직 공무원들은 일사자를 쓴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변호사는 개인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증 가지고서 이건 선비사자를 쓴다 이렇게 배웠죠. 됐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사실 16번은 좀 고마웠어요. 우리 1, 2, 3번은 모르잖아. 4번은 알잖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평소에 이야기했던 이겁니다. 내가 분명히 못 본 것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수업한 내용에서 맞는 것이든 틀린 것이든 답이 되는 보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한 것에서 나오면 무조건 맞히자. 그 작전. 그게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됐죠? 그래서 제가 한자특강 같은 거 하면서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양이 많을 수 있다. 많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공부할 전체 양에 비해서 이 양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제 바람은 우리가 같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 이 내용이 나오면 100% 맞히자. 난 그게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이 똑같은 말을 문제풀이 시간에도 똑같이 합니다. 어차피 우리 친구들 되게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한자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 양이 진짜 어마방대하거든요. 다 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유 문제라든지 한자 표기 문제는 포기해라 그럽니다. 근데 100%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 포기하면요 기분 좋게 떨어지거든요. 왜 기분 좋게 떨어진 거면 이거 다 포기하면 8점, 85점까지는 수월하게 가요. 근데 8점, 85점 가지고 사실 합격 컷을 넘긴 안전한 점수라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90점 이상 정도 돼야 한 과목당 그래도 뭐 고득점 정도는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국어는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조금 점수가 부족한 친구들은요, 국어나 국사는 고득점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한자 파트에서 두세 문제 정도는 오는데 그 두세 문제 중 한두 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최소의 노력은 하자. 그 최소의 노력이 우리 같이 수업 시간에 연습했던 것에서 나오면 그건 100% 맞히자. 그 작전.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수업했던 내용 가지고 문제를 내보면 또 틀려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막 문제풀이 시간에도 막 그렇게 힘을 주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5과목을 다 공부해야 될 여러분 입장에서는 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국어 한 것만 딱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5과목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양이 사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야기는 합격 컷을 넘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최소의 노력은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절대 한자 고유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업 시간에 요거 정도는 해라라고 일러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일러드린 것 아니면 문제풀이에서 같이 연습해서 다루었던 내용들 그 내용이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무조건 기분 좋게 떨어지니까요. 됐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16분은 올해는 좀 무사히 능린 것 같아요. 이것은 수업에 집중을 했으니까요. 자, 17번. 이것은 내용이 이해인데 내용이 일치 문제이죠. 이것이 마찬가지. 지문은 조금 길게 보이지만 그래도 글자체가 좀 클 뿐이지 부피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또 지문의 내용 또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아마 이것은 읽어서 또 우리가 부분 독해 방법을 아니까 그 부분 독해 방법을 읽어서 풀면 이건 아마 1분 이내 정도에 풀 수 있는 문제 형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요. 자, 뒤에 18번 보십시오. 한자 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한자 성어들은 사실 기본서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한자 성어는 사실 굉장히 많아가지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올라가 있지 않은 한자 성어도 있을 정도입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뚜껑 딱 열어보면 맞는 것이든 틀린 것이든 그 답은 여러분 어떤 책을 가지고 있던 그 수험서 속에 있는 그 속의 한자 성어에서 100% 답이 다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3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제 기억으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뭔가면 한자 성어 문제인데 한자를 안 주고요. 한글로만 보기를 줬습니다. 1번 옹고지신 이런 식으로요. 주고요. 통상은 예전까지는 한자와 한글음을 병기를 시켜놨습니다. 가령 1번 이렇게 주고요. 옆에 교은영색이라고 토를 한 것이에요.
사실 참 드물지만, 왜냐하면 요즘은 드물거든, 그런 문제의 힌트가. 근데 그게 올해 국가직에서는 그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땡큐였죠, 국가직에서는. 왜냐하면 사실 이 모의고사를 내보면 한자 성어 문제라도 음을 달았을 때하고 한자만 줬을 때의 정답률을 비교해보면 한자만 줬을 때의 정답률이 현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자를 읽는 것부터가 되게 어려워해요. 그거 알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는요, 이렇게 지금 18번 같은 문제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자성은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우리말만 주는 경우도 있고 한자와 한글을 병기시켜 놓은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이 한자만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이 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까? 한자만 줄 것이란 가정하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한자성 공부할 때 딱 음을 딱 가려놓고 한자 읽기 연습부터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가정하고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촌철살인 같은 것은 어려운 한자성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기본성은 다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입니다. 4번 가담항설.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건 한자성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가담항설은 한자성을 제일 첫 번째로 놓은 한자성이 이 가담항설입니다. 기억 첫 번째로 가담항설이 있다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러니까 낯설고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조금 해보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걱정은 한자성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만 주고 음을 안 달 거예요. 그러니까 음을 안 달 거는 가정하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론의 문제, 이게 이제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거든요. 물론 시간을 주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는 맞습니다. 19번은 땡큐인 것 같아요. 이건 첫 번째 문장으로 해결됐거든. 보십시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우리 명제에서 이 가언적 명제죠. 가언 명제에서 이것의 대우가 되는 것은 이것이죠. 대우는 만약 무의미한 문장이라면 과학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 명제의 대우가 되겠죠. 대우는 항상 참이죠. 답은 1번이 되겠죠.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나머지도 이것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20번 문제도 마찬가지 한데 20번 문제는 19와 똑같은 문제의 형태지만 좀 스타일을 다 바꾼 것이에요. 그죠? 보통 4개의 문장을 주고 이것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묻는 것인데 이것은 3개의 선지를 주고요. 맞는 것 전부 다 골라보라라는 문제죠. 좀 피곤한 문제죠. 맞죠? 그러나 결국 푸는 방법은 똑같고요. 읽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의 스타일은 이러니까 아마 19번에 비해서는 20번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별스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추론은 우리가 충분히 미리 예상했던 문제이니까. 다만 시간 관리만 안배만 좀 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보면 올해 시험에서 좀 이전에 없던 독특한 유형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는데 다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아까 봤던 점잔타 있죠. 이거 몇 번이고 점잔타 그 문제하고 또 하나가 아까 신체에 관계된 거 있지 않습니까? 10번하고 13번 10번과 13번 요 두 문제가 조금 아마 어려움을 좀 주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나머지는 시간의 압박을 조금 주는 문제가 19, 20번에 깔려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 풀 문제는 없으니까 사실 이 시험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험장에서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건 그래도 90점까지는 안 나오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85점도 나쁜 점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85점도 안심할 수 있는 점수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마 예년에 비해서 체감할 때 조금 어렵게 나왔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는데 문제를 가만히 하나씩 뜯어보면 그 문제의 난도가 어려운 난도를 보이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언어에 관계된 10번과 13번 그 정도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한자를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다, 변호사를 배웠다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0점 정도까지는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정도 돼야 내가 그래도 좀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85점도 좀 아쉽다. 아마 85점 맞은 친구들 중에서 틀린 세 문제 중에서는 분명히 나와서 보면 이거 맞출 수 있는데라는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그게 한계는 끼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제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작품, 이 시험은 총평을 하면 그렇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실래요? 올해 국가직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크게 한 5개의 영역을 구분해 봤는데 하나가 문활과 문법, 이게 언어죠. 언어 문제가 6문제고요. 한자 파트에 있는 문제가 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공부할 때 이것은 암기를 요하는 파트, 소위 지식국어라는 것입니다. 암기를 요하는 파트예요. 이것은 이해를 요하는 파트죠. 사실 이 문제 형태는 2017년도 이후와 이전이 조금 달라집니다. 2017년도 이전까지는 사실은 언어 문제가 그래도 한 45% 정도, 또 지문을 이용한 문제가 한 55% 정도, 그래서 9문제, 11문제, 인도의 어떤 형태를 보였다면, 근데 이제는 2017년도 이후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언어 문제가 문항수가 조금 줄고 대신에 지문을 이용한 문제가 오다 보니까요, 이제는 한 40대 60으로 지문을 이용한 문제가 좀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올해 국가직 문제였고, 자, 그리고 또 보면 올해 지방직 문제, 올해 지금 이 시험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언어 문제가 총 4문제, 한자에 관계된 문제가 3문제. 아까 제가 요거 있죠, 신체 관계된 것을 여기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 비록 문활 교재에 이 내용이 있지만 내가 한자에 관계된 문제 같아서 내가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암기해서 문제를 맞춰야 될 것이 7문제가 있고 대신 지문을 이용한 문제가 13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문제 푸는 시간은 좀 길어지지만 점수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놓을 수 있는 이런 시험은 저는 좀 마음이 공부를 3년 한 친구나 1년 한 친구나 3개월 한 친구나 그게 크게 차이가 잘 안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 형태예요. 저는 사실 이런 시험 별로 좋다 이기지 않습니다. 좀 공부를 좀 오래 많이 한 친구가 좀 유리하도록 문제를 좀 어렵게 그렇게 어떤 지식을 요하는 내용들의 문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2017년도 이후부터 기류가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공부를 3년 한 친구나 1년 한 친구나 별반 똑같이 시험을 봐도 어떤 때는 3개월 한 친구가 4년 한 친구보다 점수가 더 나오기도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요즘 시험에 나타납니다. 하여튼 문제 형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식국어가 7문제, 또 지문을 이용한 문제가 13문제. 제가 한 몇 년 동안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2017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언어 문제가 문활이라든지 문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언어 문제죠.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는 문제가 보니까 꽤 나왔죠. 2017년까지는 그래도 좀 나왔습니다. 요 다 합하면 11문제, 10문제 되고요. 맞죠? 그리고 이제 요 보면 또 이것이 11문제, 9문제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다시 2018년도 넣었으면 조금 달라지죠. 조금 줄죠, 이제. 7문제. 그럼 이쪽에 13문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7문제. 9문제. 이건 11문제 나왔다는 것이죠. 더 줄죠, 5문제. 그럼 이건 15문제 나왔다는 것이죠. 8문제, 12문제 나왔다는 것이죠. 8개 나왔어요. 12개 나왔다는 것이죠. 7개 나왔어요. 13문제 나왔다는 것이죠. 6개 나왔어요. 그럼 14문제 나왔다는 것이죠. 6개 나왔습니다. 14문제 나왔다는 것이죠. 올해 마찬가지. 8개 나왔습니다. 그럼 12문제 나왔다는 것이죠. 7문제 나왔습니다. 13문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지식구가 좀 줄고 문항수는 줄매 반해서 문제는 조금 독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문을 이용한 문제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공부를 오래 한 친구나 아니면 짧게 한 친구나 이것은 극복이 되거든요. 왜? 국어는 독해가 가능해서 읽어서 해석해서 문제 풀면 되니까, 그죠? 시간의 싸움이지 몰라서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은 모르면 틀리는 것이죠. 근데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 문항수가 줄다 보니까 이제 공부의 연륜이 좀 오래된 친구나 짧은 친구나 별로 구분이 없는 변별력이 별로 안 생기는 그런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언어 문제가 문항수가 준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언어 문제 절대 소홀하게 이기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점수 관리가 안 되면 사실 기본적으로 80, 85점의 특거리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에서 맞힐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내용이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점수에 기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과목이 의학 과목, 국어 과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난도를 보이든 안정적으로 점수를 80점, 85점대를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 특히 어느 부분이죠, 어느 부분.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가 언어, 여기에 한자 파트에서는 한자성어입니다. 뭐 한자 표기도 아니고요, 고유도 아니고요, 그냥 한자성어예요, 한자성어.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로 봅니다. 제 경험상 이 두 개만 점수 관리만 잘 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80점 내지는 85점을 깔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난도를 보이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을 본 친구들이 있을 것인데 제가 맞는 것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문제 있죠. 어느 문제를 다 맞다고 점수를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80, 85점은 넘게 돼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상요. 그래서 이것이 문학수사 중것은 맞지만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공부의 1단계라 봐요. 1단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잡히면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맞으면 기분 좋게 떨어진다고 해요. 왜 기분 좋게 떨어진가 하면 100점 만점에 80점, 85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합격 컷을 넘긴 점수를 보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격 컷을 넘기 위해서는 한두 문제를 더 맞춰야 되죠. 그 한두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조금 괴로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괴로운 공부가 한자예요. 고유어 내지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속담을 포함한 관용어 있죠? 이겁니다. 이것이 못해도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보십시오. 지금 요거 2019년도 국가직에서는 요거 한 문제 나왔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두세 문제들이 깔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 두세 문제를 다 틀려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두세 문제를 다 맞히는 것은 우리 욕심일지 모르지만 두세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라도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최소의 노력을 하자. 일단 그 말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이제 앞으로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7월부터 본격적인 이제 커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커리 시작될 때 7월달부터 한자 특강, 문법 특강이 시작될 것이에요. 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절대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남은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지문입니다. 지문은 지금 2단계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도 양이 만만찮거든요. 그렇죠? 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11월 달 이후에 사실 신경을 쓰시더라도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또 기본서를 통해서 이렇게 지문을 보는 방법 같은 것은 다 배우거든요. 주제 찾기 요령이라든지 순수 배열 방법이라든지 내용 일치 문제라든지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제가 7월 달부터 기본만 수업의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기본만 수업과는 좀 다른 내용의 어떤 내용들을 추가시켜서요, 심화시켜서 수업할 것입니다. 그때 충분히 이야기가 될 테니까. 물론 이것도 특강이 있습니다. 9, 10 과정에서 이 특강이 할 거예요. 하는데 그러나 공부의 단계는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 3단계라는 것은 알고는 있으십시오. 되죠? 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총평은 이렇게 대충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조금 제가 말한 것이 좀 독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맞다. 이 시험은 시간의 문제였지 사실 내용이 어렵진 않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아까 내가 10분과 13번이 조금 체감할 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시간의 문제였지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90점 넘겼으면 좋겠다. 85점도 조금 아쉽지 않았겠는가. 이 말로 총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방향은 이렇게 대충 잡아서 이렇게 정해서 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원 시기가 일반 사회 시기보다는 되게 빠릅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12달을 살지만 우리는 6과정을 살거든요. 그러면 학원이 2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 올해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될 것 같은 느낌 들죠. 근데 사실 올해 따지면 한 3번의 과정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3번의 과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7, 8 과정, 9, 10 과정, 11, 12 과정으로 올해 과정 끝이 납니다. 그럼 내년
1, 2 과정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실 계산해 보면 지금 이 시점이라면 올해 연말 11월 달부터 우리 학원 컬이상 기출 문제부터 해서 그 단원별로 아마 문제풀이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상 문제를 가지고 하는 그 단원별 문제가 풀이가 시작됩니다. 제 마음에는 올해까지는 일단 문제 연습보다는 이론적인 정리에 대한 내용이 더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당 영어를 뺀 나머지 4과목의 기본서의 이론 정리는 올해 다 끝낸다. 그리고 내년 1월 달부터는 늦어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해 나간다. 물론 과목에 따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이라든지 법이라는 것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정법이라든지 행정학은. 그래서 그것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기본서를 붙들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과목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욕심은 올해 가기 전까지는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4과목의 기본서 정리는 다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이 그리 많지 않다. 3번의 과정밖에 없다. 우리 2&2를 돌리더라도 사실 5과목을 다 2&2 현실적으로 못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 과정은 요 과목, 다음 과정은 요 과목, 과목을 나눠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과정이 별로 안 남았죠. 그러니까 공부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순서를 잘 정해가지고요. 그렇게 보십시오. 국어 한 과목 딱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국어는 이제 5과목 중에서는 부담을 제일 적게 줘야 할 과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기본서를 붙들고 있을 과목이 행정법이라 행정학이라면 국어는 그 전에 미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에 여유 있을 때 기본서를 빨리 끝내놓고요. 나머지 끝까지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기본서를 활용해야 될 과목들에 나머지 시간 좀 할애하는 형태로 시간표를 그렇게 구성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국어는 1년 커리가 진행될 것인데 그 커리는 제가 그 학원에 그 커리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매번 시작될 때마다 또 단가 예정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형태로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시간 계획 잘 짜십시오. 의무에 하다 보면 한 가지가 후딱후딱 지나가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이론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3번의 과정밖에 없으니까요. 시간 계획 잘 짜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 시험은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공부한다고 좀 지칠 수도 있는데 길가 남들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죠? 쓰시면 6월 달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쉬시다가 7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학원 커리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잘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험본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설 특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수고했습니다.